그 남자는 총을 믿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총보다 자기 자신을 믿었다.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 위협을 먼저 감지하는 눈, 0.3초 만에 몸을 던질 수 있는 본능. 박종규는 20년 가까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몸과 자신의 몸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았다. 총알이 날아오면 자신이 먼저 맞을 각오로 매일, 매 순간 그 자리를 지켰다.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광복절 기념식이 열리던 날, 단상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 있었다. 객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 총을 뽑아들었다. 총성이 울렸다. 박종규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의 총알은 빗나갔고 단상 옆에 서 있던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관통했다. 박종규는 그날 현장에 있었다. 그는 살아남았다. 대통령도 살아남았다. 그리고 박종규는 더욱 깊숙이, 더욱 단단히 대통령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런데 1979년 10월 26일 밤, 그 모든 훈련과 헌신과 총의 세월이 쌓인 그 밤에 박종규는 그 자리에 없었다. 총소리가 울렸다. 대통령이 쓰러졌다. 그리고 박종규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까지도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오늘 그 밤으로 들어간다. 기록된 것들과 기록되지 않은 것들 사이의 틈 속으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흔적들을 하나씩 되짚으며 우리는 묻는다. 그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먼저 이 남자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박종규, 1930년생, 경상남도 출신, 군인 집안의 아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총을 다루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고 사격 실력만큼이나 충성심으로도 두각을 나타냈다. 1960년대 초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직후 박종규는 그의 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었다.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찾던 박정희의 눈에 박종규는 완벽한 선택이었다. 그는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대통령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다.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말을 식탁에서 내뱉는지 모든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알은 어떤 의미에서 권력이었다. 대통령 경호실장, 그것이 그의 공식 직함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 그를 부르는 비공식 이름은 달랐다. 각하의 총. 박정희의 몸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박종규의 존재 이유였고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의 권력의 원천이었다. 그런데 그 총소리가 가장 크게 울린 그 밤에 제자리에 없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찾아갈 것이다.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가 관리하는 안가, 외부에는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그 비밀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총성 두 발과 함께 방향을 바꾸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경호실장 차지철과 함께 만찬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술이 오갔다. 이야기가 오갔다. 그 자리에는 2명의 여성도 있었다. 가수와 모델. 분위기는 겉으로는 느슨했다. 그러나 그 느슨함 아래 무언가 팽팽하게 당겨진 것이 있었다. 김재규는 그날 오후부터 이상했다. 측근들은 나중에 증언했다. 그가 평소와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다고, 말수가 적었다고.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순간만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오후 7시 41분,
김재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먼저 차지철을 쐈다. 그리고 박정희를 쐈다. 총성은 2번이었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대한민국 제3공화국의 심장이 그렇게 멈췄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박정규는 어디에 있었는가?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그날 밤 그 자리에 없었다. 이유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다. 어떤 문서에는 별도의 업무라고 나온다. 어떤 증언에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어떤 기록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그가 그 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춰야 한다. 박정규는 20년 가까이 박정희의 모든 일정을 알았다. 대통령이 어디서 밥을 먹는지, 누구와 술을 마시는지. 경호실장이 모른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궁정동 안가에서의 만찬은 극도로 비밀스러운 자리였지만 그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박정규였다. 그런데 그가 몰랐다고? 또는 알았지만 가지 않았다고? 이 2가지 가능성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하나는 단순한 불운이고 다른 하나는 침묵의 공모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정규를 여러 차례 불렀다. 그는 협조적이었다. 그는 슬퍼 보였다. 그는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운명의 장난이라고 표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운명의 장난. 그 말이 너무 매끄럽다. 너무 준비된 것처럼 들린다. 김재규는 재판에서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 공모자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말 전부를 믿지 않았다. 적어도 몇 가지 사실관계에서 그의 진술은 엇갈렸다. 그리고 박정규의 부재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깊이 있게 파고들지 않았다. 왜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더 뒤로 가야 한다. 2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곳으로. 박정희와 박정규가 처음 만난 그 시절로. 1961년 5월 16일 새벽. 탱크가 한강다리를 건넜다. 군인들이 방송국을 점령했다. 라디오에서는 군사혁명위원회라는 낯선 이름이 흘러나왔다. 대한민국은 그날 아침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다. 쿠데타의 중심에 박정희가 있었다. 소장 계급의 이 남자는 빠르게 권력의 핵심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자는 누구보다 자신의 안전을 걱정한다. 혁명으로 얻은 자리는 혁명으로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박정규가 그의 곁에 온 것은 이 시기였다. 2사람의 첫 만남을 기록한 공식 문서는 없다. 그러나 여러 회고록과 지문을 종합하면 박정규는 쿠데타 초기 박정희의 측근 그룹에 자연스럽게 합류했다. 그는 말이 없었다. 명령에 즉각 반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총을 가장 잘 다루었다. 박정희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다. 그는 화려한 언변보다 묵직한 충성을 원했다. 박정규는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했다. 2사람 사이에는 빠르게 일종의 신뢰가 형성되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쌓인, 그리고 그렇기에 더욱 깊은 신뢰. 박정규는 1963년 공식적으로 대통령 경호실에 배치되었고 이후 경호실장 자리까지 올랐다. 그러나 직함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실질적인 위치였다. 그는 박정희가 공식 일정 이외의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을 관리했다. 누가 대통령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박정규였다. 그것은 엄청난 권력이었다. 청와대 내부에서 박정규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는 온화한 표정을 자주 지었지만 그 온화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에게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중앙정보부조차
김재규의 조직조차 경호 실장의 권한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아니, 건드리지 못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두 조직 사이의 긴장은 계속 쌓이고 있었다. 박종규와 김재규. 두 사람은 같은 주군을 섬겼지만 같은 세계를 살지 않았다. 경호실과 중앙정보부는 구조적으로 겹치는 영역이 있었고 그 겹침은 마찰을 낳았다. 누가 대통령에게 더 가까운가? 누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누가 더 신뢰받는가? 이 보이지 않는 경쟁은 1970년대 내내 청와대의 공기 속에 흐르고 있었다. 1979년 10월, 그 긴장은 임계점에 달해 있었다. 부마항쟁이 터졌다. 부산과 마산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유신 체제에 대한 분노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박정희는 이 사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두고 차지철과 김재규 사이에서 갈등했다. 차지철은 강경 진압을 주장했다. 김재규는 달랐다. 그리고 그 갈등의 한복판에서 10월 26일 저녁이 왔다. 박정규는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 총을 누구보다 잘 다루는 그 남자가, 20년을 대통령의 그림자로 살아온 그 남자가, 그가 없었다. 우리는 계속 묻는다. 그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날 저녁의 시간을 분 단위로 들여다볼 것이다. 1974년 8월 15일.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총성이 울린 순간, 장내는 0.5초 동안 완전한 정적에 잠겼다고. 그리고 그 정적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였다. 국립극장, 광복절 29주년 기념식. 단상 위에 박정희가 서서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다. 객석 중앙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다. 제1교포 문세광.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단상을 향해 쐈다. 첫 번째 총알은 빗나갔다. 박종규는 그 순간 이미 뛰고 있었다. 그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다. 수천 번의 훈련이 만들어낸 반사였다. 그는 대통령을 향해 몸을 날렸고 총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상 위의 혼란 속에서 박정희를 연단 뒤로 밀어냈다. 그러나 두 번째 총알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다. 유경수 여사가 쓰러졌다. 머리에 총을 맞은 채로. 그녀는 그날 저녁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박정규는 살아남았다. 대통령도 살아남았다. 그러나 영부인은 죽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후 박정규의 위치에 미묘하고 복잡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공식적으로 박정규는 그날의 영웅이었다. 대통령을 보호했다.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 조용히 다른 이야기가 흘러다녔다. 경호 시스템에 구멍이 있었다는 것, 문세광이 그 자리까지 총을 들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경호실의 실패였다는 것. 박정희는 공개적으로 박정규를 문책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더욱 가까이 두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측근들은 느꼈다. 박정규는 그날 이후 더욱 집요하게 경호에 매달렸다. 수면 시간을 줄였다. 이동 경로를 더 자주 바꿨다. 접근 허가 인원을 더욱 좁혔다. 마치 그날의 실패를, 유경수의 죽음을 몸으로 갚으려는 것처럼. 그런데 바로 그 집요함이 이상한 질문을 만들어낸다. 그토록 철저했던 남자가 1979년 10월 26일 밤에는 왜 그 자리에 없었는가? 1974년의 박종규와 1979년의 박정규 사이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 1970년대 중반, 박정규의 권력은 정점에 달해 있었다. 경호실장이라는 직함을 넘어
그는 청와대 내부 정치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다. 누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떤 정보가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통제하는 자가 실질적인 권력을 쥐는 법이다. 그리고 박종규는 그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그 권력이 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중앙정보부, 청와대 비서실, 군 수뇌부. 이들 중 누구도 박정규가 그 위치에서 더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박정규와 충돌한 사람이 있었다. 김재규. 두 사람의 갈등은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가 박정희에게 더 가까운가의 문제였고, 그것은 곧 누가 이 나라의 실질적인 이인자인가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싸움은 1979년 10월,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렀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궁정동 안가에서의 만찬. 그 자리를 주관한 것은 김재규였다. 그가 초청장을 보냈다. 그가 장소를 정했다. 그가 참석자를 결정했다. 그 초청 명단에 박종규의 이름은 없었다. 궁정동 안가. 지금은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 건물은 철거되었고 땅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1979년 그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 중 하나였다. 중앙정보부가 관리하는 이 안가는 공식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다. 주소도 없었다. 외부에서 보면 평범한 담장과 나무들만 보였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었다. 박정희는 이 공간을 자주 이용했다. 공식 일정 이후 피로를 풀기 위해, 몇몇 측근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공식 기록에 남기기 어려운 만남을 위해. 1979년 10월 26일 저녁, 그 자리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묘했다고 한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재규는 만찬 내내 긴장해 있었다. 술을 평소보다 빠르게 마셨다. 말은 적었다. 그러나 눈은 계속 무언가를 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차지철은 달랐다. 그는 그날도 평소처럼 큰 소리로 웃고 박정희의 말에 즉각 반응했다. 차지철은 경호실 2인자로서, 박정규의 직계 후임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경호실을 대표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박정규는 없었다. 경호실장이 없는 자리에서 경호실의 2인자가 대통령 옆에 앉아 있었다. 이 구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피할 수 없다. 그날 밤, 그 자리의 참석자 구성, 그것은 누가 결정했는가? 김재규였다. 그는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그 안가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였다. 누가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지 못하는지, 그것은 그의 권한 아래 있었다. 물론 대통령의 경호실장은 원칙적으로 모든 일정에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그 원칙이 그날 밤은 적용되지 않았다. 공식 기록에는 경호실장은 별도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않았다고만 나온다. 별도 일정. 그 네 글자가 모든 것을 덮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중앙정보부 내부 문건 일부를 참조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자료들. 그 문건들에는 10월 26일 저녁 만찬의 준비 과정이 일부 기술되어 있다. 참석자 명단 조율, 메뉴 준비, 경호 동선. 그런데 그 동선 기록에서 박종규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는 그 자리에 없었다. 우연히 빠진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은 두 가지다. 첫 번째 해석. 김재규가 의도적으로 박종규를 배제했다. 박종규가 없어야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김재규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충동적 범행이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 해석. 박종규 스스로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 무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는 무언가를 예감했기 때문에. 이것은 박종규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날 밤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쪽이든 우연은 아니다. 그날 밤 7시 41분 첫 총성이 울렸다. 박종규는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을까? 그는 그 순간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 밤 그의 위치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기록. 그것 자체가 하나의 증거일 수 있다. 1980년 봄, 서울 서대문구, 서울구치소. 김재규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재판 내내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 공모자는 없다고 했다. 자신이 혼자 결정했고 혼자 실행했다고. 그러나 재판이 끝난 뒤, 사형이 확정된 뒤 그는 변호인에게 몇 가지 말을 남겼다. 공식 기록에는 없는 말들, 법정 밖에서, 면회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한 말들. 그 말 중 하나가 수십 년이 지난 뒤 세상에 나왔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혼자였다고 말해야 했다. 이 문장을 처음 공개한 것은 김재규의 변호를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였다. 그는 2003년 한 인터뷰에서 이 말을 전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을 말하지 않았다. 누가 함께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함께였는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왜인가? 강신옥 변호사는 말했다. 그가 이름을 댔다면 그 사람도 죽었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그리고 다시 물어야 한다. 김재규가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할 때 그 함께한 누군가는 누구인가? 공모자인가? 아니면 단순히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가? 직접 가담했는가? 아니면 침묵으로 동의했는가? 이 질문의 중심에 다시 박종규가 있다. 물론 박종규만이 유일한 후보는 아니다. 1979년 당시 청와대 주변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고 그들 중 다수가 유신체제의 종말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박종규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가진 정보의 양 때문이다. 경호실장은 대통령의 모든 비공개 일정을 안다.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안가에서 만찬이 열린다는 것. 참석자가 김재규, 차지철, 그리고 2명의 여성이라는 것. 경호 인원의 배치와 동선. 이 모든 정보를 가진 사람이 그날 밤 자리를 비웠다. 만약 김재규가 사전에 박종규에게 그날 밤 오지 말라고 했다면, 만약 박종규가 알겠다고 했다면, 그것은 공모인가 아닌가?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것은 분명한 선택이었다. 오느냐 안 오느냐, 막느냐 안 막느냐, 알면서도 침묵하느냐. 박종규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침묵의 결과로 그는 살아남았다. 그것이 가장 섬뜩한 사실이다. 쿠데타 이후 전두환이 권력을 잡았다. 군부 내에 많은 인물들이 숙청되었다. 김재규는 처형되었다. 차지철은 그날 밤 이미 죽었다. 그런데 박종규는 살아남았다. 구속되지 않았다.
처형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을 뿐이다. 왜 전두환 정권은 박정규를 건드리지 않았는가? 하나의 가능성. 그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건드리면 더 많은 것이 터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박정규가 죽은 박정규보다 안전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가능성. 그는 이미 새로운 권력과 모종의 거래를 했기 때문에. 두 가능성 모두 박정규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는 생존자였다. 그것도 매우 능숙한 생존자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거의 논의되지 않은 한 가지 사실로 들어간다. 박정규는 1979년 10월 26일 이후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출석했다. 합동수사본부의 조사를 받았다. 그 조사 기록의 일부가 국가기록원 이관 자료를 통해 단편적으로 확인된다. 그 기록에서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된다. 조사관들이 그날 저녁 그의 행적을 물을 때마다 박정규의 답변은 미묘하게 달랐다. 첫 번째 조사에서 그는 청와대 집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는 경호실 회의를 마치고 자택으로 귀가 중이었다고 했다. 세 번째 조사에서는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세 번의 조사, 세 개의 다른 답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이야기가 더 자주 바뀐다. 진실은 기억에 새겨져 있지만 거짓말은 그때그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반론도 가능하다. 충격적인 사건 이후 기억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죽은 날 밤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정규는 경호 전문가였다. 그의 직업은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흔들렸다는 것은 더욱 이상하다. 합동수사본부는 이 모순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왜인가? 수사본부를 이끌던 것은 전두환이었다. 그리고 전두환의 관심은 박정규가 아니라 권력 장악에 있었다. 박정규를 건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복잡성을 만들 뿐이었다. 박정희는 이미 죽었다. 김재규는 잡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역사의 진실보다 권력의 편의가 우선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다. 김계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그는 그날 밤 궁정동 안가에 있었다. 총성이 울린 뒤 가장 먼저 현장을 수습한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이후 재판에서 증언했고 그의 증언은 김재규의 진술과 여러 지점에서 충돌했다. 김계원이 재판에서 말한 한 문장이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문장. 그날 저녁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은 사람들. 복수였다. 박정규만이 아니라는 말인가? 또 다른 누군가도 그날 밤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했다는 말인가? 우리는 그 이름들을 모른다. 기록이 없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기록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누군가 그 기록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했을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구조적 사실을 짚어야 한다. 궁정동 안가의 그날 밤 경호 배치 기록.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동선으로 움직였는지를 담은 그 문서는 현재 공개되어 있지 않다. 국가기록원에 이관은 되었지만 국가안보상 이유로 비공개 분류가 유지되고 있다. 2026년 현재까지도. 47년이 지난 사건의 경호 배치 기록이 왜 아직도 비밀인가?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2006년 9월, 박정규가 죽었다. 향년 76세. 쌓이는 노한. 그는 말년을 조용히 보냈다.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다. 회고록을 쓰지 않았다. 1979년 10월 26일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단 한 번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가 죽기 몇 달 전 한 기자가 그를 찾아갔다고 한다. 비공식 방문이었다. 녹음도 없었고 카메라도 없었다. 그 기자는 나중에 자신의 메모를 바탕으로 그날의 대화를 기록했다. 박종규는 말했다고 한다. 그날 밤 일은 내가 죽으면 같이 묻힐 것이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 비밀을 묻고 갔다. 우리는 지금 그 무덤 앞에 서 있다. 파낼 수는 없다. 그러나 남겨진 흔적들을 모으면 하나의 윤곽이 보인다. 윤곽 하나. 박종규는 그날 밤 궁정동 안가에 가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이다. 윤곽 둘. 그의 부재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 경호 배치 기록에서 그의 이름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이 이것을 뒷받침한다. 윤곽 셋. 김재규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윤곽 넷. 박종규의 행적에 대한 3번의 조사에서 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다. 윤곽 다섯. 전두환 정권은 박종규를 기소하지 않았다. 처벌하지 않았다. 그는 살아남았다. 이 5개의 윤곽을 겹쳐놓으면 하나의 형상이 떠오른다. 박종규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알았는지 일부만 알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경호실장으로서 20년간 대통령의 모든 비밀 일정을 관리한 사람으로서 그는 적어도 그날 밤 그 자리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는 가지 않았다. 그것이 적극적 공모인지 소극적 묵인인지 법적으로는 다른 문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같은 결과를 낳는다. 박정희는 죽었다. 박종규는 살았다. 그 밤에 그가 자리를 지켰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충격적인 역설에 도달한다. 박종규는 20년 동안 박정희를 총으로 지켰다. 그것이 그의 존재 이유였다. 그런데 정작 총이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에 그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리고 그 부재가 우연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하의 총이 각하를 향해 쏘아진 총알을 막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인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박종규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호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20년의 충성과 자신의 생존 본능 사이에서 최후의 선택을 한 이야기다. 박정희와 함께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의 죽음을 묵인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박종규는 살아남는 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그는 죽을 때까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역사는 공식 기록 위에 세워진다. 그러나 공식 기록이 말하지 않는 것들, 그 침묵 속에도 역사는 있다. 박종규의 침묵, 김재규의 마지막 말, 비공개 처리된 경호 배치 문서, 3번 바뀐 진술, 이것들이 모여 만드는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말한다. 1979년 10월 26일 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총성은 김재규의 손가락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침묵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다고. 그리고 그 침묵의 가장 큰 몫을 총으로 박정희를 지켜온 남자가 가지고 있었다고. 다음 장,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묻는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면 대한민국 현대사는 어떻게 다시 쓰여야 하는가? 역사에는 2종류의 진실이 있다. 기록된 진실과 기록되지 않은 진실. 대한민국 교과서는 말한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했다. 단독 범행. 동기는 개인적 갈등과 정치적 신념의 혼합. 사건은 종결되었다. 역사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10개의 장에 걸쳐 다른 것을 보았다. 총으로 박정희를 지켜온 남자가 총소리가 울린 그 밤에 자리를 비웠다. 그의 부재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그의 진술은 3번 바뀌었다. 김재규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밤의 경호 배치 기록은 47년이 지난 지금도 비공개다. 이것이 우연의 집합인가? 아니면 하나의 구조인가? 우리는 지금 그 구조의 이름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침묵의 공모. 그것은 반드시 사전에 치밀하게 짜인 음모를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은 누군가의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부재로 만들어진다.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이 막지 않기로 한 것.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모른 척 하기로 한 것. 총을 꺼낼 수 있었던 사람이 총집에 손을 얹지 않기로 한 것. 박종규는 그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역사 위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전두환이 권력을 잡았다. 또 다른 군사 독재가 시작되었다. 19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이 죽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에 1979년 10월 26일 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밤의 가장 중요한 부재자가 박종규였다.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 그는 이미 죽었다. 법정에 세울 수 없다. 진술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역사의 법정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 법정은 증거가 충분할 때 반드시 판결을 내린다. 비공개 처리된 경호 배치 문서를 공개하라. 합동수사본부의 박종규 조사기록 전문을 공개하라. 김재규의 면회 기록과 변호인 메모를 공개하라. 김계원의 미공개 증언을 공개하라. 이것들이 공개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밤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역사에 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권력자들이 편의에 따라 기록을 지우고 침묵을 강요하고 진실을 비공개로 분류하는 것,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서다. 박정규는 말했다. 그날 밤 일은 내가 죽으면 같이 묻힐 것이오. 그러나 역사는 무덤보다 오래 산다. 총으로 박정희를 지켜온 그 남자는 총소리가 울리던 그 순간 그 자리에 없었다. 그것이 우연이었는지 아닌지를 이제 우리가 판단할 차례다. 기록을 요구하고 질문을 멈추지 않고 침묵을 침묵으로 덮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역사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역사는 총을 든 자가 아니라 총을 들지 않기로 선택한 자에 의해서도 바뀐다. 그날 밤 박정규는 총을 들지 않았다. 그 선택의 무게를 우리는 아직도 지고 있다.